전주에 사시는 윤말순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상을 물렸습니다. 된장국에 밥 한 공기, 어제 담근 열무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몇 조각 다 드시고 숟가락을 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셨어요. 그리고 의자를 뒤로 밀면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곧 어두운 막이 내려앉듯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고요. 손이 저절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3초 정도였습니다. 아주 짧은 3초였어요. 그런데 그 3초 동안 윤말순 씨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식탁을 붙잡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윤말순 씨는 전주에서 오래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무를 다듬고 낮에 손님을 맡고 밤에 정리하는 삶을 30년 넘게 하셨어요. 몇 해 전에 무릎이 아파서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빈혈인가 봐요. 철분제 드릴게요. 저는 이 말이 참 익숙합니다. 어지럽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빈혈부터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윤말순 씨의 경우는 빈혈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모자란 게 아니었어요. 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소화 과정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놓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최소한 3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움직이는 사건이 하나, 혈당이 움직이는 사건이 둘, 그리고 소화기관 자체가 움직이는 사건이 셋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가지를 뭉뚱그려서 딱 한 단어로 부릅니다. 배부르다. 그게 전부예요. 배부르다는 그 한마디 안에 사실은 전혀 다른 3개의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겁니다. 숫자를 2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노년의학 국제학술지에 2024년에 실린 통합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13개 연구, 3021명의 자료를 모아서 본 것입니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65살 이상에서 식사를 마친 뒤 2시간 안에 수축기 혈압이 20mm 수은주 이상 떨어지는 분이 40.5%였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만 따로 떼어봐도 32.8%였어요. 3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65살 이상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9.3%입니다. 이것도 셋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두 숫자가 겹쳐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라는 평범한 행동이 어떤 분에게는 혈압 사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혈당 사건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분은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아득하게 무거워질까요? 왜 어떤 분은 일어설 때 어지러울까요? 그리고 왜 어떤 분은 똑같이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같은 반찬을 같은 양으로 먹는데도 우리 몸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답은 3사람의 몸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숟가락을 놓는 그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 첫 끼를 뜨기 전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0분, 15분, 30분, 1시간, 2시간, 그리고 밤. 이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미리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임의로 중단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단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 0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우리 몸은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혀가 맛을 느끼고
턱이 움직이고 냄새가 코로 올라오는 그 시점이에요. 뇌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곧 당분이 들어온다. 준비해라.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아주 조금 미리 내보냅니다. 아직 혈당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습을 하는 셈입니다.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고 정교한 설계입니다. 덕분에 실제로 당분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습 반응은 우리가 천천히 충분히 씹을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넘겨버리면 이 과정이 거의 생략돼요. 마중 나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대에서 진짜 중요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변수예요. 위가 음식을 소장으로 내보내는 속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위 배출 속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저수지를 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저수지요. 그 아래로는 강이 흐릅니다. 저수지와 강 사이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수문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하류의 물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문을 활짝 열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면서 하류가 넘칩니다. 수문을 조금만 열면 물이 은근히 흘러가면서 하류가 잔잔합니다. 저수지에 담긴 물의 양은 똑같은데도 말이에요. 우리 몸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위가 저수지입니다. 소장이 하류의 강이고요. 위가 소장으로 음식을 내보내는 속도가 바로 수문의 개방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류의 물살이 혈당의 파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수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혈당 파도가 벽처럼 가파르게 솟구칩니다. 수문이 좁게 열려 있으면 같은 밥 한 공기가 완만한 언덕처럼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먹은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받는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수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문을 좁히는 것들이 있어요. 신맛, 그러니까 산성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입니다. 이 네 가지는 위가 음식을 내보내는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신맛에 대해서는 자료가 꽤 쌓여 있습니다. 여러 임상시험을 모아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식사와 함께 식초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 반응과 인슐린 반응이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 위 배출이 느려지는 것이 확인됐어요. 수문이 살짝 좁아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식초를 물에 타서 벌컥벌컥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위가 약하신 분, 속쓰림을 자주 겪으시는 분은 신맛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이 상할 수도 있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밥상에는 원래 신맛 반찬이 있었거든요. 잘 익은 김치가 그렇습니다. 새콤하게 무친 나물이 그렇고요. 오이 무침, 초무침, 물김치 국물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걸 따로 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밥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을 먼저 집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밥상에서 첫 젓가락이 어디로 갔는지 떠올려 보세요. 밥이었나요? 국이었나요? 아니면 나물이었나요? 3초 안에 답이 나오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30년 동안 반복해온 순서니까요. 우리가 그 순서 하나만 바꿔도 수문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식사만 끝나면 혈당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혈압이 먼저 움직입니다. 혈당보다 먼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소화라는 큰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드는 일이에요. 위장과 소장이 열심히 움직여야 하고 소화액이 나와야 하고 흡수된 영양분을 실어 나를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배 쪽 혈관을 활짝 엽니다. 내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체를 도는 피의 상당한 양이 배 쪽으로 몰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보정 장치가 있거든요. 심장이 살짝 더 빨리 뜁니다. 그리고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은근히 조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혈압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맞추는 아주 정교한 균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보정장치의 반응이 서서히 둔해집니다. 혈관벽이 예전만큼 탄력 있게 조여지지 않고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의 감각도 무뎌집니다. 신호는 가는데 우리 몸의 반응이 늦는 겁니다. 그러면 배 쪽으로 피가 몰린 만큼을 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식후 저혈압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2시간 안에 수축기 혈압이 20mm 수은주 이상 떨어지는 것, 그리고 대개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가장 깊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영국의 노년의학 국제학핵술지 통합 분석에서 전체 유병률이 40.5%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는 곳에 따라 나눠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기 집에서 사시는 지역사회 어르신은 32.8%,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39.4%, 그리고 병원 노년내과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49.3%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몸이 약해질수록 흔해진다는 뜻입니다. 보정장치가 약해질수록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어지럼증이 가장 흔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졸음입니다. 밥만 먹으면 졸리다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게 늘 탄수화물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이 잠깐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나른함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졸음이라는 신호를 우리는 너무 오래 오해해 왔습니다. 밥 먹고 졸린 건 당연한 거라고요. 물론 당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식사 뒤에만 눈꺼풀이 아득하게 무거워진다면 한번 되짚어 볼 만합니다. 그날 무엇을 얼마나 빨리 드셨는지를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혈압은 20 넘게 떨어지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경우요. 느끼지 못하니 우리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니 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낙상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고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안쪽에 유독 몰려 있습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다가, 그릇 치우려고 몸을 일으키다가, 손님 오셨다고 현관으로 나가다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년의 낙상은 그냥 넘어지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몇 달을 누워 지내야 하고, 누워 지내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넘어지기 전과 넘어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궤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초짜리 어지럼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험이 큰 조건들이 있습니다. 65살 이상이신 경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 당뇨가 있으신 경우, 파킨슨병이 있으신 경우, 신부전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신장병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조건들이 위험할까요?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전부 혈관과 신경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상태들이거든요. 당뇨가 오래되면 자율신경이 서서히 무뎌집니다. 파킨슨병도 자율신경을 건드립니다. 신부전이면 심장이 박동을 더 올릴 여력이 없고요. 신장병이 있으면 몸의 수분과 염분 조절이 흔들립니다. 혈압약은 애초에 혈압을 낮추는 약이니 식후에 한 번 더 떨어지면 바닥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병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몸의 보정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한 대형 병원 재단 진료 지침에 실용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350에서 470ml 정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종이컵으로 2컵이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혈액량을 미리 늘려두면 배 쪽으로 피가 몰려도 여유가 생깁니다. 급하게 들이켜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 드세요. 다음으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정도로 드시면 그만큼 많은 피가 배 쪽으로 몰립니다. 조금씩 대신 자주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흰쌀밥이나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몰아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혈당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제 탄수화물이 많으면 식후 혈압 강화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비우고 나서 유독 어지러우셨다면 그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다음은 식사 직후의 행동입니다.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가 혈압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서 쉬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실 때는 두 단계로 나눠서 천천히 하세요. 먼저 의자에 앉은 채로 몇 초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시면서 또 몇 초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몇 초가 우리 몸에게 보정할 시간을 줍니다. 혈압약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약효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겹치면 혈압이 이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건 반드시, 정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입니다. 술은 혈관을 더 늘립니다. 안 그래도 배 쪽으로 피가 몰리는 상황에서 혈관을 더 넓히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반주 한잔 하시고 일어서다가 휘청하셨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혈관이 정직하게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윤말순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은 빈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혈색소 수치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윤말순 씨는 반찬 가게를 하시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빨리 드시고 다 드시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손님이 기다리는데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빈혈이 아니라 식탁에서 일어서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식사 전에 혈압을 한번 재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다시 한번 재보면 됩니다. 두 번의 측정만으로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집에서 혈압계를 갖고 계신다면 며칠 기록해 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언끼리 부딪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요즘 식사 후에 바로 걸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혈당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혈당 파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식후 저혈압이 심하신 분에게는 이 조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가장 깊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걸으면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이 커지니까요. 점심 드시고 은행에 다녀오시겠다고 나섰다가 현관 앞에서 휘청하신 경험, 경로당에서 점심 드시고 일어서다가 옆 사람 어깨를 붙잡으셨던 순간,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장바구니 들다가 눈앞이 아득해지셨던 기억, 우리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온 이 순간들이 사실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없으시다면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으시다면 식사 직후 20-30분은 앉아서 쉬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먼저입니다. 두 조언이 부딪힐 때는 우리 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밥을 먹고 20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혈당의 파도는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는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고 하시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의 혈당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주 올라간다는 자료입니다. 그 숫자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식사가 끝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혈압이 먼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나눴지요. 피가 배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잠시 내려앉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잦아들 무렵 이번에는 전혀 다른 파도가 천천히 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혈당입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혈압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야 혈당이 올라옵니다.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식후의 몸이 왜 그렇게 어수선한지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위에서 내려보낸 음식이 소장에서 잘게 부서지고 포도당이 되어 피 속으로 스며드는데 대략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락을 놓은 그 순간부터 20분에서 40분 사이가 혈당의 파도가 본격적으로 서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밥 먹고 혈당이 140을 넘으면 큰일 난 것이다. 나는 이제 당뇨병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요즘은 팔뚝에 손톱만 한 기계를 붙이고 혈당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고 밤새 잠 못 이루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임상 내분비 대사 악회지에 실린 대규모 지역사회 자료입니다. 연구진은 1175명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였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들만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혈당이 완전히 정상인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결과가 참 뜻밖이었습니다.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도 하루 중 약 12.3%의 시간 동안 혈당이 14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가까운 시간입니다. 70에서 140 사이의 이른바 안전한 범위에 머문 시간은 약 87%였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정상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루에 한 번쯤은 최고치가 180을 넘겼습니다. 다만 250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천천히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 3시간은 혈당이 140 위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한 번은 180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혈당이 오르는 것 그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음식이 들어왔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피 속을 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숫자 하나에 놀라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이 서느냐, 그리고 한 번 선 파도가 얼마나 오래 안 빠지고 남아있느냐, 마지막으로 그 파도가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건 파도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높이와 그 시간과 그 횟수입니다. 바닷가의 바위를 떠올려 보세요. 파도가 한 번 치고 지나간다고 바위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년을 반복해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관이 바로 그 바위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15.5%입니다. 사람 수로 환산하면 약 533만 명이고요. 그런데 65세 이상만 따로 떼어보면 이 숫자가 29.3%로 껑충 뜁니다. 3분 중 1분 가까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41.1%입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숫자는 이겁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잘 조절되는 비율이 32.4%에 그칩니다.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목표에 맞추고 계신 분은 15.9%뿐이고요. 약을 드시고 계셔도 10분 중 8분 이상은 아직 길 위에 계신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병이 있는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시계가 30분을 지납니다. 피 속의 포도당이 넘실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관제실이 움직입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오지요.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은 항구 이야기로 풀어볼까 합니다. 커다란 무역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원 앞바다 같은 곳 말입니다. 배가 들어오면 짐을 내려서 창고에 넣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창고 문을 누가 열까요? 관제실에서 무전이 갑니다. 3번 창고 문 열어라. 5번 창고도 열어라. 그 무전을 받는 사람은 크레인 기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바로 그 무전 지시입니다. 그리고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수용체가 그 무전을 받는 크레인 기사고요. 무전이 들어오면 기사가 창고 문을 열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 속의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요. 여기까지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무전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 간식 때도 저녁에도 그리고 밤에 누워서 과일 한 접시 드실 때도 무전기가 쉴 새 없이 지직거립니다. 기사들은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륨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관제실은 무전이 안 먹히는 줄 알고 세기를 더 키웁니다.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그런데 무전이 커질수록 기사들은 볼륨을 또 더 줄여버려요. 이 악순환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귀를 닫아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는데 예전보다 2배, 3배의 인슐린이 필요해지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가 지쳐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10년 넘게 야근한 셈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 검진까지는 멀쩡했는데 올해 갑자기 당뇨가 왔다고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숫자가 드러난 게 올해일 뿐 몸 안에서는 10년도 더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일입니다. 그 10년 동안 췌장은 혼자 애를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에만 혈당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새 굶고 아침에 병원에 가서 피를 뽑으면 90몇으로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안심하시지요. 나는 괜찮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한 줄만 보고 안심하면 우리는 이 시기를 통째로 놓칩니다. 가장 되돌리기 쉬운 시기를 말입니다. 공복 혈당은 대개 가장 나중에 무너집니다. 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 검진 결과를 받으실 때 공복 혈당 한 줄만 보지 마세요. 식사 후 한두 시간쯤의 혈당, 그리고 지난 2~3달의 평균을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2가지를 나란히 놓고 봐야 비로소 우리 몸의 진짜 상태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 하나만 하고 갈까요? 3초 안에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밥을 먹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방금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단 것이 또 당기시나요? 손끝이 저릿하거나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셋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병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식후에 파도가 조금 높게 서고 있다는 몸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기별이 왔을 때가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시계가 40분을 지났습니다. 파도가 한창 높이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 관제실 무전을 거치지 않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세포 안에 잠자고 있던 포도당 운반 단백질이 세포 표면으로 스르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포도당을 끌어당깁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인슐린 신호와는 완전히 별개의 경로라는 점입니다. 항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관제실에서 무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창고 직원이 제 손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무전기 볼륨이 줄어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직접 문을 열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인슐린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근육이 스스로 당을 끌어다 씁니다. 이건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생긴 분에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 몸이 준비해둔 2번째 길인 셈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 그 이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속도는 숨이 살짝 차되 옆 사람과 대화는 이어지는 정도입니다. 헉헉거리며 걸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오래 못 하십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대략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하시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파도의 꼭대기와 딱 겹칩니다. 파도가 가장 높이 서려는 그 순간에 근육이 당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루 3끼를 다 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압니다. 그러면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신 한 끼, 대개는 저녁이겠지요. 그 뒤에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조심하실 분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후 저혈압이 있는 분들, 밥 먹고 일어설 때 어지러우셨던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30분쯤 앉아 계시다가 아주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강태수 씨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66이시고 조선소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통째로 비더랍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파에 눕게 되었고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대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 딱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저녁 숟가락을 놓고 20분쯤 지나면 아파트 단지를 두 바퀴 도는 것으로요. 한 바퀴에 7분 남짓이니까 다 해서 15분쯤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바뀐 건 체중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먼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셨는데 그게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바뀐 건 아침 공복 혈당이었습니다. 저녁에 걷는데 왜 다음날 아침 숫자가 달라지는지 처음에는 본인도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밤사이 간이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파도를 근육이 미리 받아내면 간도 밤새 덜 애를 씁니다. 체중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야 아주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를 돌다 보면 아는 얼굴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분이 붙고 또 한 분이 붙어서 요즘은 저녁마다 서너 분이 같이 도신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이어가려면 혼자보다는 이런 우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눕는 대신 신발을 신는 것, 딱 그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분들 말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걸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지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종아리 깊은 곳에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겉에서 만져지는 알통 같은 근육 아래 더 안쪽에 조용히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앉은 채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작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편히 앉으세요. 발바닥 앞부분, 그러니까 발가락 쪽은 바닥에 그대로 붙여둡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천천히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느리게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무릎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속도는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에 올리고 둘에 내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아리 안쪽이 은은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발 뒤꿈치를 아주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쯤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어가느냐입니다. 2025년 스포츠 분야의 한 국제학술지에 이 동작에 관한 예비 연구가 실렸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성인 10명이 참가했고 평균 나이는 53살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앉은 자세로 이 동작을 120분 동안 이어가면서 당 부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와 비교해서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폭이 약 32% 낮아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한쪽은 37%, 확인 없이 감으로 한쪽은 26%였습니다. 제대로 그 근육을 쓰고 있는지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명이 참가한 아주 작은 예비 연구입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연구로 확인되어야 하는 단계고요. 저는 여러분께 부풀려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걷지 못하는 분에게 이런 길도 있다는 것, 그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근육일까요? 이 근육은 애초에 지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을 때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조용히 붙들어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몇십 분을 반복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땀도 나지 않고요. 이 말은 곧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 드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시면서도 됩니다. 경로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면서도 됩니다. 시장에 다녀오시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지금 혈당을 낮추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남들 앞에서 유난스러워 보이는 일은 아무래도 꺼려지지요. 경로당에서 혼자 팔다리를 휘두르기는 민망하고요. 그런데 이건 앉은 자리에서 담요를 덮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처음부터 120분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연구는 연구고 우리 생활은 생활입니다. 저녁 뉴스 한 꼭지 10분이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러다 익숙해지면 우리 몸이 알아서 시간을 늘려줍니다. 원주에 사시는 오정심 씨는 74시입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오래 걷지 못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상했다고요. 다들 걸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오히려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저녁을 드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으시면 그때부터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십니다. 별것 아닌 동작인데도 뭔가 내 몸을 위해 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더랍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시고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필요한 건 정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낄 자리가 있느냐, 그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걷지 못하는 몸을 탓하며 보내는 하루와 앉아서라도 무언가를 해본 하루는 다르니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무언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몸의 형편이 다르실 겁니다. 무릎이 성한 분, 허리가 편찮으신 분, 숨이 금방 차는 분.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의 방법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열어둔 문은 생각보다 여러 개거든요. 그리고 이건 걷기나 종아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것도, 설거지를 하며 서 있는 것도, 빨래를 널고 방을 닦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기만 하면은 그 문은 열립니다. 그러니 밥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부터가 이미 치료의 시작입니다. 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는 그 10분도 우리 몸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혈당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우리 혈관을 조용히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혈당은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밥 먹고 1시간, 혈당 관리, 그걸로 끝.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지금 다른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혈당이 내려오기 시작할 무렵 우리 피 속에는 중성지방이 슬그머니 차오릅니다. 식후 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밥 먹고 나면 피 속에 기름이 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정점을 찍고 2~3시간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방은 훨씬 느립니다. 밥을 먹고 3시간에서 4시간쯤 되어야 정점에 오릅니다. 그리고 6시간이 넘도록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을 7시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6시에 먹는다고 칩시다. 앞 끼니의 기름이 채 정리되기 전에 다음 끼니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피 속에 기름이 도는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서너 시간이면 정리되던 것이 60대가 되면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떨어지고 지방을 받아주던 근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삼겹살을 먹어도 40세의 밤과 65세의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참 묘한데요. 우리는 공복 혈액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몸을 판단합니다. 12시간 굶고 아침에 뽑은 피, 그 숫자가 정상이면 안심하죠. 그런데 그 숫자는 우리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정작 우리 혈관이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그 사진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혈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식사를 딱 한 끼만 해도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혈관 내피라고 부르는 층이에요. 여러 연구를 모아 함께 분석한 결과가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혈관이 필요할 때 넓어지는 능력을 측정했더니 식사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측정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팔을 잠깐 압박했다가 풀면
건강한 혈관은 반사적으로 확 넓어집니다. 그 넓어지는 정도를 재는 겁니다. 기름진 식사 뒤에는 이 반응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 뒤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같은 사람, 같은 팔인데 그날 점심 메뉴에 따라 혈관의 반응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혈관을 관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관처럼 그냥 피가 지나가는 통로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혈관은 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장기예요. 안쪽을 덮은 그 얇은 막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혈관을 넓혔다 좁혔다 합니다. 이 막이 잘 늘어나야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끝, 발끝, 뇌 구석구석까지 피가 제대로 닿습니다. 기름진 한 끼가 몇 시간 동안 이 능력을 조금 눌러놓는 겁니다. 여기서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한 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회복됩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매일 조금씩 늘렸다가 놓는 고무줄입니다. 한 번 늘리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놓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걸 2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놓아도 처음에 그 탄력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눈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손에 쥐어보면 다릅니다. 우리 혈관도 그렇습니다. 회복은 매번 되지만 회복선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기름진 식사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두면 이 반응이 덜 나빠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드시더라도 상추와 마늘, 쌈장, 그리고 된장국이 함께 올라가는 우리 밥상은 사실 꽤 영리한 구조였던 거예요. 반대로 가장 나쁜 조합도 분명합니다. 술과 기름진 안주가 같이 갈 때입니다. 술은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순서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간은 알코올을 먼저 치우느라 바쁘고 그동안 기름은 피 속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의 그 몇 시간은 우리 혈관에게 유난히 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삼겹살이 올라오고 소주가 몇 잔 돕니다. 9시쯤 되면 2차로 자리를 옮기죠. 이번엔 튀김이나 곱창 같은 것이 나옵니다. 11시가 넘어야 자리가 끝납니다. 집에 들어가 씻고 누우면 자정이고요. 자, 이 4시간 동안 기름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젓가락을 놓은 시간이 밤 11시라면 지질이 정점을 찍는 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핏속이 가장 탁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여러분, 그 아침이 무거운 게 이상한 일일까요? 목포에 사시는 백순영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젊을 때부터 회식을 좋아하셨어요. 기름진 안주에 술 한 잔, 그게 하루의 낙이었다고 하십니다. 요즘 이분이 이상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회식 다음 날 아침이 유난히 무겁다는 겁니다. 숙취하고는 좀 달라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계단 2층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나이도 있겠죠. 하지만 이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기름진 안주와 술, 그 뒤에 온 잠. 자는 동안에도 피 속의 기름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관 안쪽의 그 얇은 막은 아직 완전히 제 컨디션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 근육은 갑자기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혈관이 평소만큼 시원하게 넓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숨이 차다고 느낍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런 아침이 20년 동안 몇 번이었을지 그건 한번 세어볼 만합니다. 백순영 씨가 바꾼 건 술을 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추와 깻잎, 그리고 먼저 나오는 국물부터 드십니다. 고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2차를 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다음날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계단은 여전히 힘드시대요. 다만 예전처럼 중간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는 일은 줄었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그게 결국 노화의 속도가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밥 먹고 난 시간을 혈당의 시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절반은 지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대부분이 겪는 것, 바로 졸음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는 그 느낌이요. 경로당에서 점심 드시고 나면 1시간쯤은 조용해지죠. 다들 벽에 기대서 꾸벅꾸벅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래 믿어온 설명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 피가 위장으로 몰려서 뇌로 갈 피가 부족해져서 졸리다는 말. 아주 널리 퍼진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류는 어지간해서는 유지됩니다. 뇌는 그런 식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장기가 아니에요. 몸은 다른 데를 다 줄여서라도 뇌에 가는 피는 지킵니다. 소화 좀 한다고 뇌가 굶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가 겹칩니다. 우선 피 속에 포도당이 올라가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신경세포 무리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 세포들은 각성을 담당하는데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으면 스스로 조용해집니다. 배가 고플 때 정신이 또렷해지고 예민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음식이 소장을 지나가면서 포만 신호 물질들이 나옵니다. 배부르다는 걸 알리는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뇌 각성 회로를 함께 낮춥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식후 저혈압이 겹치면 우리는 그걸 졸음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른한 건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20분쯤 눈을 붙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후가 훨씬 개운해집니다. 다만 완전히 드러눕는 것과 의자에 기대 잠깐 조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1시간을 넘기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경로당에서 오후 내내 주무시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 그 고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감별이 중요해집니다. 나른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해야 하거든요. 밥 먹고 눈이 감기고 몸이 노곤한 것,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다릅니다. 식은땀이 축축하게 난다면 다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그 한 번이 나중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눕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찐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소된다는 말도 있고요. 이 말은 근거가 좀 약합니다. 누워있다고 지방이 더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서 있을 때는 중력이 우리 편입니다. 위 안의 내용물은 아래로 눌려 있어요. 그런데 눕는 순간 그 편이 사라집니다. 위와 식도가 같은 높이가 되니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슬쩍 넘어옵니다. 미국의 한 소화기약회 권고를 보면 잠들기 전 마지막 식사는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오른쪽보다 낫습니다.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의 구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대 머리 쪽을 조금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개만 높이는 건 목만 꺾여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상체 전체가 완만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서동환 씨는 58세입니다. 학원 통학버스를 모십니다. 마지막 차를 돌리고 나면 밤9시가 훌쩍 넘어요. 집에 와서 저녁상을 차리면 10시가 넘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었으니 저녁은 든든하게 드십니다. 그리고 씻고 바로 눕죠. 몸이 천근만근이니까요. 이분이 병원에 가신 건 목 때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쉬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4시쯤이면 마른 기침이 났습니다. 목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감기약도 드셨고요. 그런데 나은 적이 없습니다. 목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밤 10시에 먹은 저녁이 위 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누우셨고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목까지 닿았던 겁니다. 목이 쉬는 것도 새벽 기침도 거기서 온 신호였습니다. 이분은 저녁을 앞당길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하신 게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 1시간쯤 서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벽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정이 비슷한 분들 계실 겁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그제야 제대로 된 밥상을 마주하는 생활이요. 하루 종일 참았다가 밤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께 밥을 줄이시라는 말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눕기까지의 간격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다음날 챙길 것을 정리하다 보면 40분은 금방 갑니다. 그 40분이 새벽의 기침을 줄여줍니다. 이 구간에 어울리는 정보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밥 먹고 나서 진하게 우린 차나 커피를 바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식후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떫은 성분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고기에 든 철분은 영향을 덜 받는데 나물이나 콩, 곡물에 든 철분은 꽤 많이 막힙니다. 고기를 잘 안 드시고 채소와 곡물로 식사하시는 분, 그리고 빈혈기가 있으신 분이라면요. 식후 1시간쯤 뒤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만 조금 옮기시라는 겁니다. 그 1시간이 애써 차린 나물 한 접시의 값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거의 생각해 본 적 없는 시간입니다. 배도 안 고프고 별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내려가야 세포가 모드를 바꿉니다. 인슐린이 높은 동안 세포는 성장 모드에 있습니다. 들어온 걸 저장하고 새로 만들고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인슐린이 내려가면 세포는 정비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때 세포는 자기 안에 있는 고장난 부품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재활용합니다. 낡은 단백질 덩어리, 망가진 발전소 같은 소기관들을 뜯어내서 다시 쓸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이 기전을 밝힌 공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식당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식당은 바닥을 닦지 못합니다. 주방도 정리할 수 없고요. 아무리 부지런한 주인이라도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청소할 틈이 없습니다. 문을 닫는 시간이 있어야 청소가 됩니다.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굶을수록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이 청소 기능을 직접 재는 일은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의 상당 부분은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절식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몸은 오래 굶으면 근육을 깎아서 씁니다. 근육이 줄면 앞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없이도 당을 받아주는 그 창고가 작아집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 나빠져요. 우리 나이에는 이게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굶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먹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루 안에 조용한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식이 왜 문제인지가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간식을 칼로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과자 몇 조각쯤 괜찮다고요. 그런데 칼로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계가 문제입니다. 과자 한 조각, 달달한 커피 한 잔, 사탕 하나. 이것들이 청소 시간을 다시 0으로 되돌립니다. 3시간 동안 조용히 정리 중이던 세포가 다시 문을 열고 손님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무언가를 입에 넣는 습관은 그래서 몸에게는 청소할 틈을 한 번도 주지 않는 하루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분들이 몇십 년 뒤에 무엇을 남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은 단백질을 만나면 눌어붙습니다. 효소도 필요 없고 신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 닿아 있으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끝까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냄비 바닥에 설탕물을 오래 끓여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물로 닦이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갈색으로 눌어붙어서 아무리 문질러도 안 벗겨집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산물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피부에 쌓이면 탄력이 떨어지고요. 관절의 연골에 쌓이면 뻑뻑해집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느끼는 감각의 꽤 많은 부분이 여기서 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세포 안쪽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염색체 끝을 감싸고 있는 보호 부위가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대사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게 더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넘으면 세포는 분열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주변에 염증 신호를 계속 내뿜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병이 없는데도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검사에서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 아주 낮은 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 현상에는 따로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이 참 묘한데요. 이 낮은 염증은 노화를 따라오는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노화를 앞에서 끌고 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속도를 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좀 무겁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규칙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같은 밥, 같은 양인데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나올 부분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같은 밥을 먹으면 몸속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같은 성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침과 낮에는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신호가 도착하면 곧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반응이 눈에 띄게 텐떠집니다. 똑같은 공깃밥 한 그릇이라도 밤에 먹으면 혈당의 파도가 더 높이 서고 더 오래 머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인슐린을 만들어 내보내는 세포들이 밤에는 손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즉시 나오던 것이 밤에는 한 박자 늦게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잠을 준비하라고 온몸에 퍼지는 호르몬이 그 작업을 한 번 더 눌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제 하루를 접고 쉬려는데 우리는 그 위에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셈이지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밤에는 위가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낮에 먹은 저녁보다 늦게 먹은 저녁이 더 오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 누워서도 배가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그건 잘 먹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속의 시계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인슐린을 만드는 그 작은 세포들에도 각자 시계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이 시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시각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정에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위와 간은 아직 낮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머릿속 시계는 이미 잘 준비를 마쳤는데 말이지요. 집안의 시계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쌀 한 가마를 아침에 지는 것과 자정에 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가마니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한 톨도 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걸 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어깨는 힘이 남아있고 자정의 어깨는 이미 하루치를 다 쓴 뒤입니다. 밤에 먹는 밥이 더 나쁜 밥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밥을 받아드는 우리 몸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자들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미국 내과학회지에 실린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성인 122명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일반적인 생활 관리만 하게 했고 다른 한쪽에는 하루 중 음식을 먹는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 안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지난 두세 달의 혈당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당화 혈색소가 시간을 모은 쪽에서 0.12% 떨어졌습니다. 일반 관리만 한 쪽은 0.02%였습니다. 체중은 3.3kg과 1.32kg으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량 손실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크지 않습니다. 0.12%라는 수치는 어떤 약 한 알이 만들어내는 변화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먹는 양을 줄이라고 다그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시간의 창을 조금 좁혔을 뿐입니다. 시계를 옮긴 것만으로 몸이 대답을 한 겁니다. 굶은 게 아니라 창을 좁힌 것, 이 차이가 참 큽니다. 게다가 3개월은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이어간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근육이 줄지 않았다는 대목을 저는 특히 눈여겨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체중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8시간이 부담스러우면 12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녁상을 30분에서 1시간 앞당기고 자기 전에 집어먹던 것만 끊어도 대부분은 12시간의 창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저녁 7시에 마지막 숟가락을 놓고 아침 7시에 첫 숟가락을 드시면 그게 바로 12시간입니다. 어렵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식사 시간만 줄이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고 계신 분, 식사량이 원래 적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을 더 몰아붙이는 일이 아니라 몸이 편한 시간에 일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제 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데려다가 6일 동안 하루 4시간만 재웠습니다. 병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혈당에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 뒤에 검사해보니 인슐린 민감도가 당뇨병 전 단계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밥을 더 먹인 것도 아니고 운동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잠만 줄였습니다. 몸 안에서는 세 갈래로 동시에 타격이 옵니다. 잠이 모자라면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간이 저장해둔 당을 슬금슬금 꺼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몸이 위기라고 판단하고 미리 연료를 풀어두는 겁니다. 다음으로 배고픔을 키우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말해주는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브레이크는 헐거워지고 가속 페달만 밟히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의 반응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우리가 밥을 한 술 뜨기도 전에 이미 불리한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당게 당기고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저녁에는 참았던 것이 무너집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출발선이 뒤로 밀려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이 부족한 날에는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은 밥을 조금 천천히 드시고 식후에 한 번 더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잠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 뒤의 대응은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임재복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새벽 배송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자정 조금 넘어나가서 해가 뜰 무렵 들어오는 생활을 몇 해째 하고 계셨어요. 잠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낮에 눈을 붙여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 동안 단커피가 계속 당겼습니다. 하루에 서너 잔은 기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말로는 습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몸이 부족한 잠을 당분으로 메우려던 겁니다. 이런 분께 일찍 주무시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일을 그만두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저는 그 사정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복 씨가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는 시간을 30분 늘리는 것. 2시간도 아니고 30분입니다. 대신 잠드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을 되도록 흔들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빛과 식사 시간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실 때는 눈에 들어오는 빛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모자챙을 내리시거나 방을 어둡게 하시거나요. 몸속의 시계는 시계바늘이 아니라 빛을 보고 시간을 짐작하거든요. 반대로 일어나신 뒤에는 밝은 곳에서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근무 중에 드시는 끼니는 되도록 매일 같은 시각에 가볍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잠을 늘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규칙성이라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은 양만큼이나 규칙이 중요합니다. 매일 다른 시각에 자고 다른 시각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계속 헤맵니다. 시각을 고정해 두면 짧은 잠이라도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일정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임재복 씨는 낮에 단 커피가 예전만큼 당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30분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줄 몰랐다고요. 자, 이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원을 그리며 닫히는 자리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가 점심 혈당의 높이를 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침을 드시면 몇 시간 뒤 점심의 파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걸으면 똑같은 점심을 먹어도 파도가 훨씬 높이 섭니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들어간 섬유질은 위와 소장을 지나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리 장에 사는 세균들이 그걸 받아 발효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짧은 지방산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몇 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가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을 조용히 눌러줍니다. 아침 한 끼가 남기고 간 인사말이 점심까지 배웅을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침은 그 끼니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결을 정하는 일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문경자 씨는 올해 77세입니다. 혼자 지내신 지 여러 해 되셨습니다. 아침은 늘 걸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아침상은 참 성가신 일입니다. 나 하나 먹자고 불을 켜고 쌀을 씻고 그릇을 꺼내고 다시 설거지를 하는 일. 그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혼자 앉은 밥상이 쓸쓸해서 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문경자 씨도 그러셨습니다. 대신 점심에 몰아서 드셨습니다. 밥 한 공기 반에 국수까지 드시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면 오후 내내 몸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전날 무쳐둔 나물 한 접시,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 밥은 반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준비에 10분이 걸리지 않는 상이었어요. 그렇게 두어 주가 지나자 점심에 그렇게까지 허기지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몰아먹던 습관이 자연히 줄었습니다. 오후에 몸이 축 처지는 것도 덜해졌고요. 아침을 걸으면 점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서둘러 처리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래 굶은 뒤에는 손이 빨라집니다. 씹는 횟수가 줄고 20분을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밥부터 집게 되고요. 그러니 아침을 걸은 대가는 점심 한 끼에서 2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침상이 꼭 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 두유 한 잔이어도 좋고 두부 한 모에 김치 조금이어도 좋습니다. 전날 저녁에 나물을 한 접시 더 무쳐두면 아침에는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건 화려한 상이 아니라 섬유질과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한 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원이 됩니다. 어젯밤의 잠이 오늘 아침의 첫 끼를 정합니다. 오늘 아침의 첫 끼가 점심의 파도를 정하고요. 점심의 파도는 오후의 기운을 정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의 시계가 다시 오늘 밤의 잠을 정합니다. 어느 한 곳만 뚝 떼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느 한 곳만 손봐도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오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매일 오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르지 않으면 그게 더 큰일이지요. 문제는 오르내림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높이 서느냐와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파도가 치느냐입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건 매번 방파제를 넘는 파도입니다. 탄수화물도 악당이 아닙니다. 요즘은 밥을 무슨 원수처럼 말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 뇌와 적혈구는 포도당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연료로는 온전히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끊으면 기운이 빠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무엇보다 오래 못 갑니다. 몇 주 참다가 무너지면 그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중요한 건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탄수화물의 껍질과 섬유질이 붙어 있느냐입니다. 흰쌀에 잡곡을 섞고 국수 대신 나물을 먼저 집는 그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국의 대규모 식후 반응 연구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혈당을 재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빵, 같은 양인데도 어떤 사람은 파도가 낮게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유전, 장 속에 사는 세균의 구성, 그날의 활동량, 전날의 수면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잘 들었던 방법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남의 정답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루의 흐름에 얹어보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식후에 어지러움이 잘 오시는 분이라면 350ml에 가깝게 조금 넉넉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첫 젓가락은
나물과 김치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이 생선이나 두부, 고기 같은 단백질입니다. 밥은 그 뒤에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식사는 20분을 넘기십시오. 앞에서 물길의 숨은 이야기를 드렸지요. 급하게 드시면 그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 문이 반쯤 닫힙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 준비물도 없는 방법입니다. 밥을 다 드시고 30분까지는 앉아서 쉬시되 눕지는 마십시오. 특히 일어설 때 눈앞이 아뜩해지는 분은 이 구간에서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한 박자 쉬었다 일어나십시오. 식후 20분에서 40분 사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 안을 두어 바퀴 도는 것도 걷기입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어려우시면 앉은 채로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십시오. 종아리만 움직여도 몸은 알아듣습니다.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진한 차와 커피는 조금 미루십시오. 특히 철분이 부족한 분께는 이 간격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중 가장 든든한 끼니를 앞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7시간 안팎의 잠. 이것이 내일 아침 첫 끼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식후 걷기를 고르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밥 먹고 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 이건 준비물도 없고 돈도 안 들고 나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정신을 잃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으신 적이 있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식은땀과 함께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이 온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았는데 체중이 저절로 줄고 있다면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은 늘 정상이라는데 유독 식후가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진료실에서 식후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함께 봐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전과 식사 후의 혈압을 각각 재보자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드시던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지는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처방하신 분과 함께 정하실 일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식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미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그걸 그저 식사가 끝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함께 따라와 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그 20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오늘 하루의 방향을 조용히 정하는 시간입니다. 혈압이 어디로 갈지, 혈당의 파도가 어디까지 오를지, 혈관이 얼마나 오래 시달릴지가 그 안에서 결정됩니다. 식후 저혈압 때문에 일어설 때 아뜩해지는 것도 그 시간 안의 일입니다.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작은 움직임이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아침 한 끼가 점심의 파도를 낮춰주는 두 번째 식사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 한 컵을 먼저 드시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저녁을 앞당기려다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늦어지는 날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열흘 중 67날만 지켜줘도 우리 몸은 그 방향을 알아차립니다. 몸은 하루의 실수보다 계절의 흐름을 기억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이 사는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전해주십시오. 함께 밥상에 앉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숟가락을 놓으신 뒤에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오늘 밤에는 부디 깊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